충청도에 사는 65세 김말자님의 눈물 나는 실화 사연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 대문 앞에 서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나 있는 거죠. 손에 든 건 작은 보따리 하나. 그게 전부예요. 이 집에서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 키워내고 손톱 밑가시 빼가며 지켜낸 이 집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 집 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내 며느리 선영이요. 그년이 나를 여기서 밀어낸 거예요. 아들이 죽고 난 뒤 겨우 석 달 만에요.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의 아내가, 내 손으로 묵혀준 며느리가 이제는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때리는데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내 가슴 속 분노예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직 내게 남은 게 있다는 걸. 평생을 이 땅에 뿌린 땀과 죽은 아들이 남긴 진실이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나는 26에 시집 왔어요. 충청도 외곽 산비탈에 붙은 낡은 기와집이었죠. 시어머니는 까칠했고 시아버지는 술만 드셨어요. 하지만 난 참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그 아이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겨우 10살 되던 해 남편이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나는 정말 혼자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결국 이 집엔 나와 아들 둘만 남았죠. 새벽 4시면 일어나 밭으로 나갔어요. 고추 따고 배추 심고 감자 캐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난 행복했어요. 아들이 학교 다닐 수 있었고 밥 굶기지 않았으니까요. 그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도시로 나가 취직했을 때 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해낸 거예요. 혼자서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아들은 35에 결혼했죠. 신부는 선영이라는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말도 또박또박했죠. 예식장에서 절할 때도 허리를 깊이 숙였고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내 아들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 집에 오면 선영이는 집 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 집 평수가 얼마나 돼요? 그 뒤에 밭은 누구 명이에요? 혹시 집 명의 이전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질문들이 잦아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죠. 어느 날 아들과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선영이가 자꾸 집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 있니?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살 곳 고민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요. 그래도 난 참았어요. 며느리니까요.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참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독이 될 줄은 그땐 몰랐죠.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2024년 12월 초였죠. 저는 밭에서 김장배추를 뽑고 있었어요. 손이 시려서 호호 불며 일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더니 경찰이었어요. 김말자 씨 맞으십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배추 뿌리를 쥔 손이 그대로 굳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 기사한테 울면서 빨리 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유족분이십니까? 안타깝지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의 차가운 얼굴만 보였죠.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아들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탓에 동료들이 많이 왔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영이가 통곡하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여보, 소리 지르며 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요.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렇게 남편을 사랑했구나. 참 불쌍하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선영이의 눈엔 눈물이 없었거든요. 그저 얼굴을 가리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땐 내가 뭐라 할 수 없었어요. 나도 정신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의심할 수도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선영이가 나를 따로 불렀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멍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선영이가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건 남편 보험금 서류예요. 수령인이 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진명의 이전 서류예요. 남편이 생전에 저한테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뭐? 집을 내가 가져간다고? 선영이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남편 뜻이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니까 요양원 같은 데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가 평생 지킨 집을 내가 가져간다고. 선영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제가 배우자예요. 이 집도 보험금도 다 제 몫이에요. 그 차갑고 냉정한 말투에 나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 내 며느리의 본 모습이었구나. 그날 이후 선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며느리가 아니었죠. 집에 오면 나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주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선영이가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뭐 하는 거니? 내가 물었죠. 선영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짐 싸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실 수 없어요. 뭐?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명예 이전 다 끝났어요. 어머니는 읍내 새빵 알아봤으니까 거기 가세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 지금 날 쫓아내는 거니? 선영이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 살 곳 마련해 드린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어요. 이 집은 내가 평생 지킨 거야. 내가 무슨 권리로. 선영이는 코웃음 쳤어요. 권리요? 법이 권리예요, 어머니. 남편 없는 시어머니한테 재산권은 없어요. 그리고는 이삿짐 기사들한테 손짓했어요. 어서 짐 옮기세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 짐들이 하나둘 트럭에 실리는 걸 보며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허탈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읍내 새방은 좁고 어두웠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죠. 첫날 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노가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바로 복수심이었죠. 전현을 그냥 둘 순 없어.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 쓰던 노트요. 새방에 들어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짐을 정리하다가 아들의 낡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작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죠. 펼쳐보니 아들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선영이가 요즘 이상해. 자꾸 돈 이야기만 해. 보험금 수령인을 자기로 바꾸라고 하고 집도 자기 명의로 하자고 해. 나는 불안하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이 노트를 보여드려야겠다. 손이 떨렸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이의 본성을요. 노트를 더 넘기자 통장 사본이 나왔어요. 선영이 명의의 통장이었는데 입출금 내역이 이상했어요. 아들 월급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며칠 만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그 계좌 이름은 남자 이름이었어요. 이게 뭐지? 나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아들이 메모해둔 내용이 있었죠. 선영이가 전 남편과 아직도 연락하는 것 같다. 통화 기록에서 계속 보인다. 확인 필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선영이는 처음부터 아들을 이용한 거였어요. 돈과 집을 노리고 결혼한 거죠. 나는 노트를 꼭 쥐었어요. 이게 증거야. 이걸로 선영이를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증거를 제대로 정리할 줄도 몰랐죠.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정철수요. 철수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원래 농협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읍내에서 행정사 일을 하고 있죠. 나는 다음 날 바로 그를 찾아갔어요. 철수 씨, 나 좀 도와줘요. 철수는 노트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자 씨, 이거 큰일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잘하면 선영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어요.
선영이의 통장 내역을 추적하고 전 남편과의 연락 기록을 확보했죠. 며칠 뒤 철수가 내게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선영이가 보험금을 자기 전 남편한테 송금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건 선영이가 집 명의를 이전할 때 위조한 서류예요. 말자 씨 도장이 가짜예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선영이는 단순히 집과 돈을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였죠. 이제 어떻게 해요? 철수가 말했어요. 법정에 가야죠. 제대로 싸워야 해요. 철수와 나는 전략을 짰어요. 먼저 선영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죠. 철수는 전 남편을 찾아냈어요. 그 남자는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선영이한테서 돈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철수가 그를 만나 설득했죠. 당신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협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진술서를 썼어요. 선영이가 재혼하면서 나한테 돈을 보내줬다. 집도 손에 넣으면 나눠주기로 했다. 이 진술서는 결정적 증거였죠. 나는 철수한테 고마웠어요. 철수 씨,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철수는 손을 저었어요. 말자 씨,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 사이 나는 겉으로는 힘없는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시장에 나가도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며느리한테 잘못 보인 것 같다고만 했죠. 선영이는 완전히 방심했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시장 사람들한테도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시게 해드렸어요 라며 효부 행세를 했어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무너질 날이 온다. 철수는 변호사도 알아봐줬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변호사였죠. 그분은 증거들을 검토하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영 씨는 사기와 문서 위조로 처벌받을 거예요. 드디어 소장을 접수했어요.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잡았죠. 선영이한테 소장이 전달됐을 때 그년의 표정을 상상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분명 당황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감히? 하면서요. 재판날이 왔어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죠. 선영이는 저 멀리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자기가 이길 거라 믿고 있는 거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선영이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원고는 이미 고령이고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고는 법적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이제 우리 차례였으니까요. 우리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먼저 아들의 노트요. 이 노트에는 고인이 생전에 피고의 수상한 행동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을 보여줬어요. 보험금이 피고 계좌로 들어온 뒤 전 남편 계좌로 송금된 기록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선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건 전 남편의 진술서입니다. 피고가 재산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장이 선영이를 쳐다봤어요. 피고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선영이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전 남편이 돈이 필요해서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선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어요. 진명의 이전 서류요. 이 서류의 도장은 위조된 겁니다. 원고의 실제 도장과 다릅니다. 감정 결과를 제출하자 법정은 완전히 선영이 편에서 등을 돌렸어요. 재판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는 사기, 문서 위조, 횡령 혐의가 명백합니다. 선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판결은 명확했어요. 집과 땅은 다시 내 소유로 보험금은 반환 조치. 그리고 선영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철수가 나를 부축했어요. 말자 씨 해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판결 후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모든 게 낯설었어요. 선영이가 바꿔놓은 것들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그래도 이건 내 집이었어요. 첫날 나는 뒤란 텃밭으로 나갔어요.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죠. 호미로 땅을 파고 씨앗을 심었어요. 배추씨, 상추씨, 고추씨. 하나하나 정성껏 심으며 생각했어요. 이 씨앗들이 자라듯 나도 다시 살아갈 거야.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말자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우리 몰라서 미안해요. 나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죠.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어느 날 저녁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바람이 살랑 불었죠. 나는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욕심으로 지은 집은 오래가지 못해. 하지만 흙에 뿌린 땀은 결국 날 지켜줬어. 아들은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땅에서 이 집에서요. 선영이 같은 사람한테 무너지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일어섰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제 봄이 오면 씨앗들이 싹을 틀 거예요. 그리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이겨낸 이야기, 배신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눠요. 우리 모두 서로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